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조금씩 첫째 시간은 입실이 늦으니까 네, 진행 상황 보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3회차를 마쳤고요. 3회차면 12시간을 진행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12시간이 남아있고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이 조금 많은 이해보다가는 외워야 하는 게 조금 있는 3, 4단원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수론이는 예전에 내 강의 들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 4단원을 지나가면서 이 부분에 좀 이론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론 부분은 우리가 또 뭐 최대한 이해하지만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서 오늘 강의는 조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시간 가면 여러분이 또다시 편안해지는 강의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편안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정리하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여러분 교재를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매슬로우 욕구 단계 5단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욕구 단계 5단계가 사람의 삶에도 적용하지만 고객들에게도 이 부분이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적인 면에서도 고객에게 우리가 어느 단계를 만족시켜 줄 거냐를 고민할 때 이 욕구 단계 5단계를 이해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한 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5단계는 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1단계가 이게 이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어서 1단계가 만족해야 2단계로 발전하고 2단계가 만족해야 3단계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3단계가 만족해야 4단계 그 다음에 4단계가 만족해야 5단계로 가는 이런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어서 2단계에서 이렇게 1단계로 왔다 갔다 왕복하는 이런 것은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단계인 생리적 욕구는 의식주나 수면, 이제 우리로 보면은 아이 때 유아 시기에 이제 이렇게 잠자고 먹고 불편함을 울고 이런 시기를 1단계라고 보면 이제 2단계가 되면 신체적이나 이제 감정적 안정을 가져오고 위험 회피를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1살이 넘어서 이제 본인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막 움직이다가 어딘가에 한번 딱 부딪히면 한번 울고 그 다음부터 조심하게 되거나 이런 단계가 일어나고 주로 뭐 사람의 생애하고 보면 배변의 단계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사회적 욕구 단계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족에서 가족과 관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학교에 가서 학교의 관계를 가지고 이런 단계가 일어나는 단계.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 인정받고 싶어하고 단체에 소속되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직장 시기까지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일을 완수를 하고 내가 승진을 해서 어떤 명예와 권위와 성취를 하는 이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자아 실현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러니까 가치 추구를 하는 단계가 되죠. 나라는 사람은 존재감을 넘어서 이런 부분에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렇게 발전하는 단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하고 접목시켜서 이제 고객의 그 서비스 욕구는 또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1단계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물건을 살 때 가격, 양, 이제 이걸 가장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 단계가 끝나면 2단계로 넘어가는데 2단계에서는 이거 샀다가 교환이나 환불이 될까? 그 다음에 이거 사용해도 안전할까? 먹어도 괜찮을까? 이래서 여러분들 뭐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지 제조사가 어딘지 이런 걸 보게 되죠. 식자재를 어떻게 썼나. 그런 다음에 이제 물건을 구매하고 나서 이제 드는 생각이 저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냐? 내가 뭘 물어보면 잘 답을 해주나? 그 다음에 내 얘기에 귀 기울여 주나? 이제 이런 사회적 욕구 단계를 만족시키기를 원하죠. 자, 그 다음이 되면 이제 나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지 관심을 가져 주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불편한데 이런 거 고치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그걸 반영해 준다던가 아니면 반영한 것을 다시 피드백해 준다던가 뭐 요즘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제 물건을 구매하고 리뷰했을 때 리뷰 올렸을 때 그 리뷰 글에 답변을 달아주거나 감사를 표시한다거나 뭐 개선을 하겠다는 의견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넘어선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치 실현의 욕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나에게 질적으로 우수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주느냐라고 보는 건데 이것도 이제 기업들이 이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게 뭐 본인들의 회사에 와서 얼마 정도의 빈도로 오고 어느 정도의 매출을 일으켜주면 뭐 VIP, 뭐 MVG 이런 형태로 해서 별도의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의 매출을 계속적으로 상승시켜주고 수익을 올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뭐 VIP 뭐 이런 플래티넘 고객 이렇게 가는 단계들이 이제 요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서비스 단계에서 그렇게 해주면 그 부분들은 거기에 가면 본인에게 모든 걸 맞춰주고 편하게 해주고 자기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구매 이력도 알고 있으니까 선호하게 되죠. 바쁜 사회생활 하면서 여기를 선호하게 되는. 이런 것들도 서비스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이런 이제 그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이론으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ERG 이론이라고 하는 이 엘페더의 이론이 있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행동은 동기가 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도 무엇을 하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객도 우리 쪽에 와서 매출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되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에 관여하는 요소가 세 개가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존재, 관계, 성장 요 세 개의 요인에 의해서 이제 그 이런 인간 행동의 동기가 일어나게 되는 마음이 움직이게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 이 ERG 이론은 욕구 단계 이론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봤던 매슬로우의 5단계 이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성장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지는 욕구는 비슷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일단 내용을 먼저 보면 존재하는 욕구, 관계하는 욕구, 성장의 욕구 잘 모르지만 왠지 성장의 욕구는 매슬로우의 4, 5단계, 4단계는 겹쳐있고 5단계에 가까울 것 같고 관계는 사회적 관계니까 4, 존중받고 싶다는 4,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인 3, 존재는 의식주 해결인 1, 2단계하고 뭔가 연관이 있을 것처럼 요 앞에 단어들이 의미를 하고 있죠. 네, 여러분이 보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 욕구를 보면 인간의 생명과 존재를 보장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니까 의식주, 수면, 1단계 욕구죠. 1단계 욕구. 그 다음에 생리적 욕구로부터 안전의 욕구까지. 안전의 욕구가 2단계였잖아요. 다치고 싶지 않고 위험한 건 회피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돈과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생기는 단계. 이게 바로 존재의 욕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매슬로의 1단계, 2단계가 지금 한 단계에서 같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매슬로우 욕구 단계, 5단계를 1단계가 완수되어야 2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얘는 공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에 일단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관계 욕구는 주변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감정을 공유하고 싶은 거죠. 기분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친구들하고가 바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속감과 애정, 존경 등 대인관계를 통해서 충족하고 싶은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욕구가 보통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가장 긴 시간 동안에 작용하게 되죠. 여러분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 중에 물론 다니는 동안에는 급여가 작아 조금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뭐 일에 자신감이 없어 뭐 이렇게 되지만 최종적으로 딱 결정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 때문에 그만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그 부분이 이 관계 욕구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서비스 현장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나하고 나를 전담해 주던 어떤 서비스 그 직원이 있었는데 물건 사러 갔더니 어느 날 그 사람이 퇴사하고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 다른 사람 찾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에 만족시켰던 그만큼을 만족시켜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럼 이제 앞으로 물건 살 때 다른 것도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관계 욕구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요즘 서비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도 아직은 경험 많이 못 해봤어도 이제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들이 뭐 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담당하던 사람이 A였는데 A가 퇴사하면 A의 고객 DB가 B로 넘어가서 B가 연락이 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분이 관계 개선을 시도하죠. 지나 계신 그분이 참 잘하셨는데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셔서 앞으로는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겠지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제가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는 게 바로 이런 관계 욕구에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성장의 욕구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율, 성공을 이루려는 것. 이것은 본인 스스로 자아 개발을 해가지고 본인이 발전해 나가고 타인에 의해서 뭐 어떤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 이런 것죠. 인정의 대상. 그 다음에 자아 개념과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는 욕구가 생기게 되죠. 예. 이런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서비스 현장에서 이야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고객들의 니즈가, 욕구가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맞추어 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서비스 현장에서 단순하게 물건만 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관계를 요구하지 못하면 회사의 장기적 안정성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왜 서비스로 경영하자는 얘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서비스 현장에서 서비스를 단순하게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한 행위로만 본다면 영업이죠, 영업.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부수적으로 보이지 않는 물건의 가치를 올리는 역할을 해주는데 결국에 거기에 사람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를 그 고객에게 어떤 것을 우리가 뭐 계속 제공만 해주는 위치가 아니라 그와 우리가 상호 관계하면서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매출을 편안하게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이론도 한번 보는 거죠.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인 거니까. 이건 뭐 회사가 직원에 대해서 고민할 때도 이런 부분을 놓고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RG 이론하고 욕구 단계 이론을 구분할 때에는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욕구 단계 5단계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5단계는 잘 이해하고요. 근데 그걸 가져와서 ERG의 각 론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큰 특징을 알고 가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ERG 이론은 다양한 욕구를 동시 경험이 가능해요. 존재 단계에서도 가능하고 관계 단계에서도 가능하고 성장 단계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쌍방향이 돼요. 이행하는데. 자, 어떻게 되느냐? 존재 단계 갔다가 예. 존재 단계에서 관계 단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욕구 단계 5단계는 특정 시점에 한 가지 욕구가 지배해요. 그 다음에 욕구 단계가 위계를 가지고 있어서 욕구의 진행이 욕구 충족과 함께 다음 단계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가 완성되었다라고 볼 때 2단계가 쌓이고 2단계가 완성되었을 때 3단계로 가고 이런 식으로 위계를 가지다 보니 지금처럼 4차 산업시대가 발달해 있는 지금처럼 가속력이 있을 때는 이렇게 훅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리뷰해보고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또다시 우리를 고민하게 하면 다시 전 단계에서 뭐가 잘못했나 보고 이런 상호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이 이론은 약간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정적인 성장이나 이런 것에서는 좋지만 고객을 2단계로 이렇게 차근차근히 가져가기에는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욕구 단계, 5단계가 서비스 이론에 맞지 않다. 이것은 아니고 이 이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형태가 그렇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론이 가지고 있는 형태가 그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볼 때에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리면서 그 책을 읽으면 책이 훨씬 낫고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재미있는 이미지를 놓고 여러분을 막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이야기는 생각이 나는데 그 이야기를 풀어놓은 이 글과 단어들이 여러분들을 이해를 못 시키고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이렇게 느끼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강의가 전체적으로 이론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눈에 새기고 이 단어를 약간씩 이해해 줘야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부담감이 적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다른 지금 체인지 파티 뭐 과목들은 좀 이렇게 재미있고 여러분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거지만 이게 자격증 과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쪽 방향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 체인지 파티의 목표는 자격증 따자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라도 이렇게 단어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면 교재를 보고 문제 푸실 때 덜 당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충실도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자, 히츠버그의 투 팩터 요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딱 그냥 봐도 두 개 요인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일단 먼저 이해하시고 내려가서 보면 사람의 그 어떤 동기를 자극하는 거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를 자극하는 요인은 두 개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족도를 증가시켜서 성과와 연결시켜주는 거. 이건 뭐냐면 현재 좋아요. 편안하고 좋은데 왜 좋아? 라고 물으니까 우리 회사 그거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좋다고 하는 그것을 더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더 성과를 낼 수 있게 기쁘게 해주는 요인 이렇게 작용하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불만족을 감소시킴으로써 이 동기를 자극해 주는 거예요. 현재 이 사람이 가진 불만족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이걸 해결해 줌으로써 만족도가 조금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져가게 하는 거. 아마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 리뷰 같은 거 올릴 때 포장이 엉망이에요. 뭐 물이 흘렀어요. 라고 넣으면 여기에다 바로 그 사장님이 댓글을 달면서 죄송해요. 다음부터 용기 바꾸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한 번 더 주문하고 아니면 제가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라고 피드백 해주면서 정상적으로 보내주면 이 불만족스러운 걸 감소시킴으로써 얘는 해결됐다라고 보고 다시 만약에 이제 여기가 평균이라면 여기로 불만족했던 걸 해결해주면서 다시 적어도 기본적인 선상 첫 출발하는 선상까지라도 회복하게 되면 여기서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투요인 중에 불만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것들은 직원들의 동기부여에 대해서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쪽에서 고객 그러면 고객은 누굴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어딘가에서 매출을 일으키거나 무형의 서비스든 유형의 서비스든 어떤 페이를 주고 제공받는 것 이런 것을 고객이 어떻게 보면 제3자적 관점이었다고 보면 우리가 넓은 의미의 고객을 볼 때는 1번은 고객 이렇게 우리가 보는 소비자 이런 사람들이고 2번은 거래처 거래처 또 뭐 도매상 소매상 그다음에 우리에게 원자재를 대주는 곳 이런 거에도 거래처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얘기할 때 갑을 관계가 좀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고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 회사에다가 투자해주고 있는 주식 투자하는 주주 대주주도 있지만 소액 주주들도 요즘 많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주뿐만 아니라 여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 직원을 만족시켜야 서비스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뭐 어떤 서비스 경영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나오고 또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어야지만 고객에게 그렇게 돼서 고객이 다시 우리 회사를 찾아오는 이런 피드백 과정을 가지고 갈 수가 있으니까 바로 이런 직원도 고객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하시면서 자 그렇게 보면 그들에게도 주로 이 부분은 요즘 고객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이거는 바로 내부 직원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리고 이 연구를 할 때는 되려 그 내부 직원과 직원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했던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만족시켜서 이직도 막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서비스 현장이든 아니면 생산 현장에서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을까? 이럴 때 이제 이게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보면 동기 요인하고 위생 요인이 있는데 동기 요인이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생 요인은 여러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지저분하면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불만족인 거를 제거하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혹시 이게 시험에 나오게 되면 아마 이런 표현들로 나올 텐데 한번 볼게요. 만족도에 관여하는 요인이에요. 자, 우리가 플러스로 해서 긍정적 요인이라고 볼게요. 충분한 경우는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거예요. 주로 이것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사람들이 다 대기업 어느 기업을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 안에서 일은 정말 들어가 보면 일은 준 만큼 시켜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고 우리가 희망해서 가고 싶으면 일은 열심히 하는 거는 자기 개발시켜서 내 능력도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급여가 좋고 복지가 좋고 이런 안정감이 좋으니까 모두가 선망하는 곳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이것을 이런 요소로 채우죠. 급여, 복지, 교육 이런 쪽으로.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회사의 브랜드라는 것을 인지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부족하다고 불만족을 초래하진 않아요. 즉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렇게 이 기업에 들어갔더니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급여가 1등이었고 복지도 1등이었는데 지금 다른 후발주자가 나타나면서 이들이 벌써 우리를 선도해서 가고 있다. 근데 하물며 여기는 그 회사의 주 사업이 약간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거라서 하면 복장이나 이런 거에도 자유를 주고 출퇴근에도 자유를 준다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이 기업에 들어간 사람이 이렇게 업종도 다르고 차이가 다른 곳에 불만족시켜서 여기를 떠나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되고 있는 요인은 그것이 조금 더 상승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만족을 초래하진 않는 그런 요인을 동기 요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취감과 도전
적성, 그다음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요인. 직무 만족, 직무 동기.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1등 했어요, 이번에. 직무 성과. 근데 이 사람이 내년에 직무 성과가 다른 사람 때문에 2등 했다라고 해서 불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1등한 사람에게 뭐 금 10돈 줬는데 이번에 5돈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걸로 불만족스러워서 회사를 떠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런 케이스는 1등하는 다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만족 요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경쟁의 요인이고 내가 해야 될 거라고 이해한다는 거죠. 위생 요인은 불만족, 주로 관여하는 요인으로서 부족한 경우에는 불만족이 심화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뭐 예를 들 어떤 거 들어볼까요? 네, 식당에서 우리가 회사 식당이 있어서 3,000원씩 주고 식사를 했었어요. 이때도 메뉴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청결 상태도 안 들고 그다음에 계속 반복적인 어떤 것이 나와서 똑같은 돈이어도 메뉴를 좀 서로서로 다르게 해주면 좋을 텐데 라는 고민을 하고 사람들이 식당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간혹 외부 나가서 먹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이번에 식당을 4,000원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이 요소가 달 하나도 변하지 않고 금액만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여기에서 아니 그렇지 않아도 별로였는데 4,000원을 올렸는데도 아직도 그래? 라고 하면서 더 부족함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외부로 나가는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주어졌다고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거 여러분 이걸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원점에서 시작해서 불만족스러운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개선해서 내가 다시 물건 제공해 주고 했다라고 해도 이 사람이 만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이 정도만 해도 성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 나빠요. 거기 불편해요. 이런 얘기만 안 해주고 언젠가 한번 그렇게 개선하면 다음번에 아 그때 별로긴 했는데 한 번 더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으로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작용하는 거. 쉽게 바꾸긴 조금 어렵지만 직업 조건이나 회사의 정책이나 방침. 예를 들면 금융회사에 내가 입사했는데 금융회사는 고객을 면대면으로 만나잖아요. 여러분도 금융회사에 갈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걸 하면서 여기에다가 뭐 청바지나 이렇게 프리하게 입고 나오면 고객들이 아 오늘 금요일이라서 캐주얼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날 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복장을 바꿔주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회사의 정책이죠. 그런데 뭐 게임을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을 하는 회사들은 밤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떨 때는 시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아침을 보내야 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게 부럽다고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개선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불만족스러울 때는 직업 만족도와 직무 동기가 저하되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만족스럽다고 직무 동기를 유발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예, 그 퇴사하는 사람들을 면담하면서 이런 동기 요인하고 위생 요인을 찾아서 위생 요인 부분을 조금 해결해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족하지는 않기 때문에 동기 요인 부분에 더 작용을 하죠. 근데 최근에는 이 두 개를 다 작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고객 현장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고객들에게도 서비스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여기 조금 전에 음식 배달했던 것처럼. 네. 이해할 것은 여기 중심을 딱 놓고 자, 위생 요인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얘를 개선해 주었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만족으로 가지는 못하고 하지만 만족한 요소에 대해서 이것을 더 만족시키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는 건 당연히 오케이인데 이 만족도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 만족하고 있는 요소가 조금 떨어졌다라고 한들 여기에서 이 사람이 불만족스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객들에게는 1차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환경, 응대, 물품, 품질 이런 것을 주면 이렇게 위생 요인으로 가는 어려움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해가 조금 쉬웠나요? 네네. 이론이라서 이론을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좀 쉽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벗어나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중간에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언제나 질문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무형의 어떤 것을 선택할 때 2단계가 이제 정보 탐색의 단계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제 정보 탐색에 들어와서의 키워드는요, 내부 탐색과 외부 탐색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의 이제 문제에도 자주 나오고 이해해야지만 이 단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건 다 여러분도 경험하는 건데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물건을 사거나 뭐 어떤 학원을 갔거나 이랬을 때 광고를 보고 가거나 아니면 경험했던 걸 통해서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기억하는 것, 회상하는 것. 예. 나 그거 알아. 라고 하는 거, 그거 내부 탐색이라는 용어로 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내부 탐색.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외부 탐색은 중거 집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어떤 그것을 뭐 활용한 고객들의 집단, 아니면 그걸 필요로 하는 아줌마들의 집단, 아니면 그거를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집단, 뭐 이런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요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제 중거 집단, 뭐, 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판매원. 판매원 및 광고, 이거 영업하시는 분들이고, 이거는 이제 CF 광고 등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원이 되는 거죠. 얘네가 정보원이 돼서 이제 이런 정보를 탐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건 요즘 여러분들이 잘하는 서치예요, 서치. 예. 뭐 살려고 하는데 내가 잘 몰라. 그러면, 알아봐야지. 자, 그거 썼던 사람들, 자, 그거 파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광고에선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 상품에 대한 상세를 봐야지. 이렇게 외부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단계를 예, 외부 탐색이라고 해요. 결론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외부 탐색, 내부 탐색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봤던 광고고요. 외부 탐색은 지금 잘 몰라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조사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프로세스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일단 어떤 문제를 인식했어요. 이 문제 인식은 뭐 물건을 구매해야 되에 따라서 A라는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어떤 기능에 그런 거에 도움을 주는 무엇이 필요해 라고 하는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일단 내적 정보를 탐색하죠. 내 내면으로 들어와서 내가 알고 있던 거. 나 옛날에 경험했는데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거 좋다고 했어. 아니야, 그거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상품엔 이런 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써보니까 이런 게 불편하다 그랬어. 상품은 다 좋은데 여기 이거 세척하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이건 누구도 쓰지 않고 써봐야 알 수 있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유한 정보량 회상 기능.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 정보죠. 내부 정보를 탐색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내가 어떤 것을 사는데 구매하는데 할 수 있다라 그러면 바로 의사결정 단계로 가는 거고요. 아니야. 지금 이거 가지고 부족해. 실제로 조금 알아봐야 되겠어. 라고 할 때 우리가 조사하고 서치하는 거. 이 외부 탐색 과정을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의사결정을 할 때 2단계인 정보 탐색의 단계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다음에 내가 가진 정보를 일단 찾아보고 거기에서 될 거라고 생각하면 바로 의사결정 과정으로 가고 안 된다고 하면 외부 탐색, 이제 정보를 찾아보는 단계로 가는 거죠. 이 흐름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요. 어렵지 않아. 예. 근데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내부 탐색과 외부 탐색의 용어를 비교해서 딱 구분하면 이 흐름은 그냥 이해가 가고 아니 사거나 아니면 다시 조사하는 거지라고 하는 그 조사하고 알아보는 걸 외적 탐색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정보 탐색의 단계에서 정보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냐 보면 일단 그 제품을 만든 기업에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내 개인적인 것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내 경험에 의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중립적 원천 이렇게 네 가지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용어만 이해하세요. 자, 기업에서 정보 제공하는 거 상품 설명서, 광고 이런 것들 광고, 기업의 홈페이지, 서비스 직원의 포장 이런 것들 포장, 패키지. 여러분 패키지에서 어떻게 정보가 나오냐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 라면을 사면요. 내가 어떤 라면을 광고를 보고 샀죠. 근데 이거 어떻게 쓰는지 이 뒤에 설명이 있죠. 네. 설명이 있고 거기에다 더 힌트를 해서 요즘은 여기다가 레시피도 주고 다른 거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주는 회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포장만 봐도 그거 거기 뭐 해먹으라고 돼 있었던 거 이렇게 하는 것도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예, 향상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장재에다 신경 많이 쓰죠. 그 다음에 개인적 원천. 가족이나 친지, 직장 동료, 친구들이 얘기해 주는 거. 구전의 역량. 예. 주변에 많이 물어보죠. 그 다음에 경험적 원천은 직접 자기가 경험한 거죠. 예. 가장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죠. 왜냐면 나에게 맞으니까. 예. 나와 맞으니까. 예. 그 다음에 중립적인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 매체. 이건 뭐냐면 여기서는 자기네가 기업이 직접 광고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인터뷰라던가 시사 프로그램 같은 거에서 해서 비교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PPL에서 연예인이 사용하는 걸 본다거나 이랬을 때 그거에 대한 거 하면 뭐 기사에서 어떤 제품이 나왔는데 어느 회사 이게 좋고 저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 보도자료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중립적이죠. 예, 삼자적 위치. 그 다음에 뭐 소비자원이나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중립적 원칙을 가진 기업의 제공. 예를 들면 이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자, A전자, B전자가 있어서 A전자가 설명하고 B전자가 설명하는 건 기업의 정보예요. 그런데 전자, 뭐 관리, 뭐 전자협회라는 협회가 있다면 이 협회에는 A전자도 소속되어 있고 B전자도 소속되어 있고 무수히 많은 회사들이 소속된 협회죠. 뭐 건설관리협회 이런 것처럼 건설사들이 다 관여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떤 언급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은 중립적 원천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고 있는 것들인데 여기에서 용어를 중립적 원천, 경험적 원천, 개인적 원천, 기업적 정보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부담스러워서 시험 볼 때 용어가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바로 그냥 이것은 딱 정리를 하면 기업 정보는 기업에서 제공해주는 정보, 개인적인 것은 내 친구가 나에게 설명해주는 구전효과, 그 다음에 경험적인 것은 내가 직접 사봤을 때 중립적 원천은 언론 보도, 뉴스, 기사, 시사, 그 다음에 뭐 그 제3자의 중재기관들이 해준 협회, 그 다음에 정부기관 이런 곳에서 뭐 주는 정보들, 소비자원 이런 데서 주는 정보들은 중립적 원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보가 주어지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대안평가 단계로 넘어가는 3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구매를 하려고 그러면. 이 이제 대안평가의 단계는 그냥 딱 봐도 아 비교하는 단계이구나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훨씬 쉽겠죠. 자, 고객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평가해요. 기준을 하죠. 근데 이 기준은 객관적 기준도 있고 주관적 기준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물건을 살 때는 객관적 기준도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주관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가지기도 하죠. 선호도가 여기서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기 요인을 우리가 앞쪽에서 공부를 했던 거고요. 자, 평가 기준은 객관적으로는 가격, 품질, 상품의 명성, 이미지 이런 것들. 상품의 명성은 그 제품이 가지는 명성이기도 하고요. 간혹은 브랜드가 붙기도 합니다. 제품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이제 고객의 가격 이외에 다양한 기회 비용들을 포함하죠. 그래서 이런 대안별로 자신이 가치를 개개인이 가치를 환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주관적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각각의 대안들을 비교한 후에 평가 기준과 평가 방식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평가 기준은 어떤 걸로 하지? 여기서 봤죠. 뭐 가격, 품질, 명성, 이미지 이런 것들이고 각 대안의 편성은 아 저게 아니면 저 제품으로 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 신념이에요. 아 나는 어디에다 가치를 많이 주고 있느냐. 요거 환산하는 단계. 주로 이럴 때 앞쪽에서 고객의 종류 중에서 사회적 고객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사회적으로 봉사 많이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뭐 어떤 그 교육에 많이 투자한다. 뭐 예전에는 유한양행이라는 이런 기업들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이 사회적 인지도가 높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이 회사 물건을 사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었고 그런 신념에 의해서 태도가 나오고 그 태도의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게 되죠. 이런 단계를 가지고 가는데 이제 평가 기준과 이 대안의 특성을 가지고 내가 가치 환산을 하는 신념, 나의 생각과 매칭이 되고 그게 어떻게 하겠다고 태도로 나타내서 이제 물건 구매를 하는 의도, 의미를 가지는 행동으로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대안평가 단계에서 이제 대안평가 방식들이 좀 있는데 이 방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보완적 평가 방식은 뭐냐면 뭐 그 다른 학문에서는 뭐 쌍비교법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같은 얘기고요. 어떤 거냐면 내가 얘기할 때는 나는 브랜드 인지도를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A 제품을 선호해. 아, 그런데 어떤 새로 나온 제품에 대해서나 또 시장에 이런 상품이 많다면 나 처음 구매하는 거니까 얘를 좀 객관적으로 비교해보고 싶기도 하고 내가 못 보는 것도 좀 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할 때 이 보완적 평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추가적으로 좀 보완하고자 할 때 하는 방식이 보완적 평가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 용어 때문에 어려운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항목별로는 브랜드 명예 기준을 명성 등으로 평가하는 것. 그 다음에 속성별로는 위치, 접근성, 서비스 품질, 가격, 인테리어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볼까요? A식당, B식당, C식당이 있는데 맛에 대한 평가, 가격에 대한 평가, 종업원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난 요거 세 개로 평가할 건데 난 맛이 제일 중요해. 가격이 조금 비싸고 종업원의 서비스가 조금 불편해도
나는 맛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 뭐 TV에 보면 욕쟁이 할머니 이런 뭐 서비스라고는 없죠. 하지만 이거 사람들이 되게 행복해하는 이유는 맛에서 모든 걸 보완해주고 그 맛을 보려면 할머니의 그것도 하나의 뭐 어떤 컨셉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들 중에 고객의 서비스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절대 여기 안 가죠. 예.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맛을 선호한다면 맛의 가중치를 50% 주는 거예요, 높게. 그 다음에 내 주머니 사정도 좀 봐야 되니까 30% 정도? 종업원의 서비스는 뭐, 예, 먹고 불편하면 다음에 안 가면 돼 라고 생각하면 가중치가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에 요거 세 개가 다 들어가는 건 얘도 그래도 나에게, 예, 나의 동기를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해보니까 얘가 만약에 9점, 10점 만점에 9점, 5점, 3점 이런 식으로 비교했다면 맛에 대한 가중치가 제일 높으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4.5점의 영향력을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0.6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맛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맛 더하기 가격과 직원의 서비스까지 이렇게 보완해서 더 본다고 해서 네, 보완적 평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요. 핸드폰을 살 때 내가 몇 가지 기종을 놓고 여기다 1, 2, 3을 놓고 이쪽에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카메라 기능이야. 요즘 뭐 통화 안 되는 거 없고 카톡 안 되는 거 없는데 두 번째 은행 결제가 돼야 돼. 이게 안 되는 것들이 조금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네 가지를 딱 놓고 여기에 그 다음에 디자인, 그 다음에 브랜드 이렇게 놓으면 가중치를 여기다가 5, 4, 3, 1 줄 때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여러분 이거 다 합치면 얘는 지금 13이 되잖아요. 가중치 합이. 13이 되면 안 되고요. 여기처럼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하면 100이 되던가 그냥 0.1, 0.3 이렇게 했을 때는 요 가중치 합이 1이 되게 가중치를 줘야지만 이 비교가 판단할 때 예, 그 어떤 형평성을 가져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가중치를 줄 때는 가중치의 합은 100이 되거 100%가 되거나 소수점을 했을 때 1이 돼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비보완적 평가 방식은 저것처럼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서로 비교해서 가중치를 주어서 그래도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분에 가중치를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요소들도 좀 평가를 하면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못 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게 되니까 혹시 내가 놓친 부분들을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할 때 보완적 평가 방식을 써요. 근데 비보완적 평가 방식은 그 다른 속성의 장점이 단점을 보완시키지 않는 방식인 거죠. 여기서는 장점이지만 여기서는 단점이라서 이걸 서로 이렇게 보완해 주는 게 보완적 방식이라고 하면 여기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면 아, 한두 가지 가지고 결정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결합식 평가는요. 모든 속성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만족 여부를 평가하는 거예요. 아, 핸드폰 전화 걸 수 있으면 돼. 나 문자 잘 안 사용해. 보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알뜰폰 쪽으로 많이 쓰죠. 뭐 디자인 필요 없고 이왕이면 요금도 싸면 되고 그냥 기본적인 기능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알뜰폰 선호해요. 그 다음에 분리식 평가 방식은 고객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한두 개 속성에서 최소 수용 기준이 정해지면 하나가 만족시키면 돼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핸드폰에 대해서 보는데 아 핸드폰 나 너무 크니까 작으면 돼요. 요즘 거.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다 요것만 작기만 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핸드폰이면 돼요라고 하는 이런 거. 둘 중에 하나 핸드폰이면 돼요. 작으면 돼요라는 것만 하면 나머지 기능은 뭐 핸드폰이 하는 기능을 다 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작은 것을 그냥 딱 보는 거. 아, 다 필요 없고 이번에는 그냥 어느 회사에 뭐 S 디자인, 어느 회사에 L 디자인이면 돼요. 아, 나 그러면 요거면 돼요. 근데 요 안에서 뭐 이제 그다음에 가격 요소나 이런 걸 볼 때는 요것을 선호시킨 나머지들은 그냥 기본적인 거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분리식. 사전 편집식 평가는 평가 기준을 가장 중요한 것을 순서대로 놓고 비교 평가하는 거야. 자, 1번. 나는 L 모델이 좋아. 근데 S사 거도 있다고 하는데 안 써봐서 잘 몰라. 그렇지만 어쨌든 이 L과 S사가 최근에 이 디자인 두 개를 나는 선호해. 그럼 브랜드로 일단 먼저 결정해요. 자, 그 다음에 브랜드다면 가격이 근데 너무 비싸면 안 돼. 100만 원 넘으면 안 돼. 예. 100만 원 아래여야 돼. 그러면 얘가 탈락하면 탈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여야 돼? 이렇게 하나하나 제거해가면서 최종적으로는
36개월 할부해서 한 달에 2만 원이 넘지 않는 가격이 중요하다 그러면 나머지 요소들은 발전하지 못하고 가격에서 끝나게 되겠죠. 요런 거. 이제 순차식 제거 방식은 하나를 허용하면 요거 조금 전에 거와 비슷하지만 얘는 하나를 비교를 하면 그 다음에는 얘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어떤 것을 놓고 두 개를 비교하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어서 얘를 없앨 수 있지만 얘는 내가 물건 세 개 중에 두 개 골랐어. 그러면 여기 두 개. 그러면 앞에 세 개 중에 하나 잊어버리고 요 두 개 중에 하나에서 또 뭔가를 결정했어. 그러면 또 뒤로 가서 요 하나는 잊어버리고 요 하나를 놓고 하는데 여기서 색상이 세 가지가 있어. 그럼 색상에서 하나 고르면 그냥 선택. 이런 식으로. 앞에 거를 허용해서 이미 점검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뭐를 추출해 가지고 온다면 얘는 다시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형태를 이제 순차식 제거 방식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교재 읽을 때 조금 편안하게 보라고 설명을 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완적 평가 방식을 잘 이해하면 보완적 평가 방식이 아닌 것들은 다 비보완적 평가 방식이구나.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구나. 이해하시면 돼서 이걸 굳이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이해만 하고 가세요. 일상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 이거 휴리스틱이라고 하거든요. 보세요. 그대로 읽어보면 여러 가지 상품의 속성이나 구매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고객 자신의 나름대로 세운 한두 가지 원칙에 따라 빠르고 손쉽게 의사결정을 하는 주먹구구식. 이건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거 진짜 많이 하지 않아요? 네. 이론을 다 알고 있는 나도 뭐 그렇게 특별히 중요하지 않고 처음 겪는 거 아니면 내가 그냥 뭐 그 A라는 모델의 그 회사 거 그냥 폴 썼더니 얘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얘를 바꿔야 될 때도 그 회사 거 그냥 무심결에 선호하는 거야. 이유는 내가 얘네들 그 어플의 위치라던가 얘네들의 기능에 대해서 거의 기본적인 것은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다시 공부 많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은 계속 같은 회사 거 쓰죠. 예. 다른 회사가 더 좋은 거 있는 거 알아. 근데 특별히 그게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고려하지 않죠. 그러나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어떤 특정한 그 기능을 타 회사가 가지고 있어서 이런 변수에 의해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특별하지 않으면 진행하는 거. 호텔 선택할 때 나는 그냥 체인 호텔 가. 뭐 A급이 너무 이 5개가 너무 힘들면 4개짜리 체인 호텔 중에서 요즘 각 지역에 있는 데 중에서 그 지역에 그거 있으면 난 그냥 거기 가.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되는데 거기 음식 뭐가 맛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지인이 동해 가면 뭐 강릉 카페거리 앞에 있는 그 집이 커피가 맛있어. 딱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래 그 좋다 라고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변수를 많이 작용하지 않는 걸 휴리스틱이라 그래요. 일상에서 이런 거 우리가 정말 많이 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안 평가를 하는 이제 요인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확 이제 이론에 힘들어질 것 같아서 앞쪽으로 잠깐 가봐서 우리가 오늘 들어온 학생들이 있어서 어떤 얘기 하는지는 조금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고객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제 과정에 어떤 영향들이 있는데 1단계가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였고 2번이 정보 탐색. 그래서 여러분 키워드 생각나죠? 내적 탐색, 외적 탐색. 그 다음에 대안의 평가. 우리가 여기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하고 구매 후 행동으로 이어질 건데 자, 문제인식 단계의 프로세스는 자, 내부적인 자극. 내가 뭐가 제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거나 욕구가 생길 때 외부적인 것은 뭐 광고라든가 어떤 이런 걸 보고 나도 저거 필요하겠다고 생기면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필요한 게 미충족되거나 외부적인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인식하게 되고 걔가 동기가 돼서 이제 구매라든가 어떤 거에 대한 문제 행동 해결을 위한 단계로 지나가게 되는 이게 이제 문제 인식의 단계였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는 이런 이제 동기 이론들이 작용을 되니까 저것을 일으켜 주려고 광고나 이런 거 기업들이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단계 그렇게 문제 인식을 하고 행동하는 단계에 오면 이제 정보 탐색 단계로 넘어오게 되죠. 거기에서 이 문제인식 단계는 앞쪽에서 가지고 온 거죠. 그렇게 해서 내적 탐색하고 의사결정을 하던가 외적 탐색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돼서 어떤 원천들이 있고 대안평가 단계로 들어오면 내가 이제 어떤 평가 기준을 정해서 각 대안의 특성을 검토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신념, 생각에 따라서 태도하고 의도. 그렇게 의도한다는 건 이제 구매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 방식에는 보완적, 비보완적 평가 방식이 있다. 이 두 의미는 이해하셔야 돼요.
가끔씩 대안평가 방식에는 보완적, 비보완적 평가 방식이 있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촉박한 시간에선 다는 못하지만 조금 전에 이해했던 걸로 좀 이해하시면 예, 결합한다거나 분리, 사전 편집식, 뭐 순차적 제거식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용까지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키워드는 기억해 주시면 좋죠. 예, 비보완적 방식에는 뭐 어떤 게 있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결합이나 분리식이나 사전 편집식, 순차적 제거식이 나오면 아, 저거 비보완적 평가 방식이구나 라고 얘기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매트릭스 구조로 해서 양쪽으로 놓고 가중치를 넣는구나 하면 보완적 평가 방식이다. 이렇게. 주로 보면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도 많고 그 휴리스틱을 쓰는 사람들도 많죠. 우리 보통은 다 휴리스틱 쓰죠. 대부분. 예. 야, 그거 너 전번에 써봤다 그러는데 어디가 좋냐? 이렇게 물어봐서 쓰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자, 여기까지 혹시 어려웠던 거 있나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흐리흐리하니까 여러분들 기운이 자꾸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보면. 자, 우리 힘을 좀 내보고 여러분 설명이 조금 어려웠던 거 있나요? 그 여러분들이 그 Smet 시험에서 이 3단원 2단원의 후반부터 시작해서 3단원 여기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효과, 이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과정 프로세스, 그 다음에 단어들도 이론에서 나오다 보니까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내용은 잘 이해하면 되는데 책으로 보면 단어가 낯설어서 일어나는 것들이라 네 그렇게 그 부담을 가지고 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책을 조금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네. 혹시 오늘 입실한 학생들 중에서 지난번에 이번에 그 Smet 자격증 시험 보는 거에 응시한 학생이 혹시 있나요? 자, 오늘 처음 입실한 학생. 네. 여러분이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일단 지금부터 10분 쉬고요. 아, 수런이가 이번에 응시했어요? 그렇구나. 알겠어요. 아, 왜 물어보냐면 요거 끝나고 나서 요번에 시험 응시한 학생들에게는 예, 시험 보러 갈 때 보라고 요약지 제공해 주려고 해요. 이건 뭐 요약지 별건 아닌데 시험 보는 학생에게는 되게 그 시간이 짧으니까 확 도움이 되고 시험 안 보는 학생에게는 그냥 휴지 같은 거라서 이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거고 그게 이제 저작권이 있는 문제라서 예, 오픈해서는 제공하기 조금 어렵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 다음번에 시험 볼 때 필요하면 나한테 채팅 보내면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예. 아, 수론이 이수원 처음 듣는 거? 그렇구나. 우리 Smet 자격증 과정이고요. 예, 이번 주에 시험 보는 사람들 있어, 아니, 이번 주가 아니라 이제 우리 2월 둘째 주에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자, 여러분, 첫 시간에 너무 많이 이론적인 게 들어간 것 같아서 예,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10분 쉬고 10분 후에 다시 만나서 다음 이론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편안하게 쉬고 오세요.